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은혜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르면 내일 오후 1시에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도쿄전력은 어제 오후 오염수의 최초 방류에 앞서 오염수가 계획대로 희석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오염수 약 1톤을 희석 설비 수조로 보내 바닷물과 혼합했습니다. 희석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방류 기준치 이하로 확인되고 기상 상황에 문제가 없다면 내일 오후 1시에 방류가 시작됩니다. 방류가 임박하자 정치권의 갈등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반일 반정부 선동을 중단하라고 했고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를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규정하며 총력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민 피해가 걱정입니다. 전복값이 폭락하자 양식장을 팔고 떠나는 어민도 생기고 있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에 왜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떠안아야 할까요? 하루빨리 현실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겠습니다. 8월 23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차도 그렇고 가전도 바꿀 때가 됐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KG 모빌리티에서 토레스 탄생 1주년 기념 특별 한정 차량 구매 시 빔 프로젝터, 건조기,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중 하나를 추가 증정. 그리고 선수율 없는 무이자 혜택도. 8월 토레스 구매의 최고의 기회.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당연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 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 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8월 23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봅니다.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난 호우 때 우리 지역 예천군의 피해가 컸는데요. 복구는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잠시 후 예천군 황제극 안전재난 과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인사이드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허승규의 청년생각,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 대표님. 지난주에는 지역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사회 위기다라는 말씀과 함께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정책의 한계점 그리고 지역대학 살리기를 위한 지역사회 역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어제였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추진된 논란의 영주댐이 준공 승인되었습니다. 여전히 영주댐 건설로 인한 낙동강 생태 파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영주댐 준공을 통한 지역 개발이 또 다른 희망 고문은 아닌지 청년 생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논란의 영주댐 정말 우여곡절 끝에 준공 승인됐는데요. 먼저 영주댐 건설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영주댐 건설의 시작은 김대중 민주당 정권 당시 추진된 송리원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99년이죠. 영주시 평은면과 봉화군 봉합 일대 내성천 주변에 송리원 다목적댐 건설을 위한 조사가 실시되었어요. 네. 당시에 영주 봉화의 기성 정치권 관변단체 시민사회 주민들이 정말 결사 반대했습니다. 특히 당시 한나라당 지금의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들도 막 성명서 내고 그랬거든요. 네. 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경북북권 함께 목소리를 내가지고 결국 2003년에 건설부가 이 댐 건설을 백지화합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다시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오다가 2008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집권하면서 대통령 공약인 4대강 사업 마스터 플랜에 영주댐 건설이 포함되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재추진됩니다. 지역 정치권 관변단체 주민들이 함께 반대를 해서 백지화가 되었는데 다시 추진되었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99년 당시 격렬하게 반대했던 지역 정치권이 이번에는 영주댐 건설에 적극 동조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과 지역 정치 세력이 하나가 되어 영주댐 건설을 밀어붙였고요. 예. 수몰 지역 주민들과 또 전국적인 녹색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주댐 건설이 추진되었습니다. 2016년에 완공되었는데 뭐 문화재 이전 문제라든가 또 관련 기관들 간의 의견 차이 등으로 7년 정도 준공 승인이 되지 않았다가 바로 어저께 최종 준공 승인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정말 준공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애초에 영주댐을 건설한 목적이 있을 텐데 무엇일까요? 네, 그 4대강 사업 마스터 플랜에 보면요. 영주댐 건설의 가장 큰 목적은 낙동강 수질 개선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16년 당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첫 번째가 낙동강 중하류 지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하천 유지 용수를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물이 어느 정도 흘러야 네. 수질이 깨끗하다는 논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상 기후, 뭐 기후 변화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홍수 피해를 낮추기 위해서 댐을 만든 것이고, 세 번째가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의 장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었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목적으로 내걸었던 게 수질 개선인데, 네. 근데 이러한 목적 자체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영주댐 건설에 반대하는 이유가 이런 논란이 많았다는 그 이유가 될 텐데요.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영주댐 건설하면 수질이 개선될 수 있느냐가 이 자체가 논란인데요. 먼저 네. 첫 번째로는 그 낙동강 환경오염과 불법 행위를 수십 년째 지속 중인 바로 인근 봉화군 상류 네. 지역의 영풍 석보제련소 문제 해결은 소극적이면서 수질 개선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네. 무엇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영주댐 하류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모래강이 내성천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성천 무선마을 한번 갔다 오신 적 있나요? 너무 좋아하는 곳이죠. 사랑하는 곳입니다, 제가. 네, 우리 정말 우리 지역의 자랑인데요. 제가 네. 오늘 사실 갔다 왔는데 아, 다녀오셨어요. 지금 아주 안타깝게 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내성천이라는 정말 이 하늘이 준 이 수질 정화 효과가 탁월하거든요. 이 모래가 주는 자체가 그 자전 기능이 되는데 네. 문제는 영주댐이 건설되면은 내성천이 파괴가 돼요. 이 모래 유입이 잘 안 돼가지고 예. 또 모래 보전이 되지 않을 것은 예상되는 결과였거든요. 즉 수질 개선 목적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질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낙동강 중하류 지역인데 영주댐과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영주댐 건설로 인해서 수질 개선이라는 목적 달성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던 것이죠. 아, 애초에 댐 건설 목적이 수질 개선인데 이 수질 개선은 아예 달성이 어렵다 이 얘기신데요. 그러면은 이 영주댐 건설 이후의 변화를 살펴본다면 어떨까요? 네, 분명한 것은 이제 건설 이후에 영주댐 하류에 위치한 내성천의 자전 기능은 쇠퇴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래 유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그 몇 년 전에 내성천 축제를 할 때 모래를 딴 데서 퍼왔어요. 그 정도로. 네, 인공 모래를 깔아가지고 그 축제를 했고요. 예. 특히 이제 영주댐 상류 지역에서는 이게 물이 잘 안 흐르다 보니까 녹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영주댐 갔다 왔는데 네. 정말 그 영주댐 근처에 녹조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주댐이 최소한 수질 개선 목적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증명되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계속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언제 마련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 수질 개선 문제가 있지만은 뭐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나왔듯이 뭐 수질 개선은 그렇다 치고 뭐 주변에 네. 다양한 편의시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여가 문화 생활 증진이라든가 또 관광 명소로 할 수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제 영주댐 건설 추진하는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수질 개선 효과는 미비하다. 그러나 지역 경제 활성화는 도움이 될 거다. 그러면 애초에 목적을 좀 바꿔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요걸 이제 앞면에 내걸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영주댐이 필요 없었다는 댐인 거를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환경오염 가능성을 인정하게 되니까
이 속으론 그렇게 생각해도 명분을 다른 것을 걸었던 거죠. 네. 그 어쨌든 영주댐 건설에 지금까지 1조 1천억이 넘는 사업비에다가 각종 사회적, 생태적 또 갈등 비용까지 포함하면은 정말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또 우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또 이런 문제들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들어간 돈 말고도 예상되는 생태 파괴와 앞으로의 그런 개발 비용까지 고려하면은 정말 이 영주댐은 이 물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성 정치권과 갑변단체를 포함한 주류 지역사회는 이 영주댐이 관광 명소가 될 거야. 그러면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막대한 비용을 회수하고도 남을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준공순인 이후의 계획이 또 궁금하네요. 네, 일단 영주시는 댐 주변 지역을 대규모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뭐 용마루 공원 일대에 네. 빛을 활용한 어떤 파크를 조성하고요. 또 민자유치를 통해서 숙박과 음식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 있고, 특히 경북도가 투자 심사 중인 영주댐 수변 생태 자원화 단지라든가 체험형 관광시설을 통해 명품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또 대통령 공약 사항인 영주댐 수생태 국가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영주시에 의하면은 댐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생태계 보존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 뭐 용역도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 뭔가 이렇게 많은데요. 이 영주댐 준공 승인 이후의 계획,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영주댐을 보면 볼수록 네. 너무 비슷한 사례가 생각납니다. 예. 영주댐이 이거 잘하면 제2의 새만금 사업이 되겠다. 새만금 사업 네. 될 정도로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새만금 사업과 비슷한 거는 처음에는 잘 될 줄 알았는데 날이 네. 가면 갈수록 이게 골칫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최근에 그 우리 세계 잼버리 대회 논란을 통해서 새만금 개발 사업의 실체를 우리 국민들이 다시 인식하게 됐습니다. 네. 그 지역 균형 발전을 명목으로 추진된 새만금 사업이 이제 올해 보니까 이 득보다 실이 큰 사업임이 드러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만금 개발 사업은 이 근시안적인 지역 개발 담론과 지속 가능한 생태적 가치에 대한 몰 이해가 맞물려 추진된 전 대표적인 실패한 국책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새만금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담수화 계획, 물을 가둬놓는 계획인데 네. 결국은 실패해서 현재 부분적으로 해수가 유통되고 있고 네. 차라리 전면적으로 해수 유통하고 갯벌 복원을 하자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20년 전만 해도 네. 씨알도 안 먹혔는데 지금은 새만금을 찬석했던 전북도민들이랑 주류 정치권들도 네. 얘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복원이 안 된다 보니까 지금 이런 논리가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만금 사업도 처음부터 어려웠던 거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던 게 있는데 영주댐이 바로 유사한 거죠. 네. 수질 개선이란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고 실제로 지금 영주댐 건설 이후에 수질 개선이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후위기 시대에 이게 영주댐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인가 했을 때 새만금 사업과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영주댐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우선 준공 승인이 났거든요. 이 영주댐 건설 준공 문제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조심스럽지만 이런 주장도 있어요. 해체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뭐 저도 공감하는 주장입니다만은 네. 뭐 또 우리 영주 시민들도 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장 해체할 수 없다면 역발상을 해보자. 역발상을 해보자. 제 의견을 좀 영주시에서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수질 개선 목적은 상실했기 때문에 영주댐의 용도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도를 바꾼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영주댐 구조물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대로 두고. 근데 담수를 하지 않아요. 담수를 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그러니까 물을 가두는 게 아니죠. 가두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흘려보낸다. 네, 그러니까 댐 기능을 평소에는 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정말 뭐 홍수가 심각하면 그때만 쓰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내성천이 복원이 됩니다. 계속 흐르니까. 네. 그러면 수질 개선에 더 좋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영주댐 뒤쪽에 이런 생태 습지가 생기거든요. 네. 즉 생태적인 영주댐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그 유명한 세계적인 관광지가 있어요. 일본의 히로시마 원폭돔이랑 네.
독일 나치의 다하우 강제 수용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떤 느낌이냐면은 실패한 역사를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역사를 증언하는 생태 교육 현장으로 생태 관광 명소로 영주댐이 거듭날 수 있다. 이러면 전 사람들 더 올 것 같거든요. 그렇네요. 영주댐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사람들 다 네. 올 겁니다. 네. 그리고 영주는 기본적으로 제가 저희 어머니 고향도 영주고 저희 할아버지 고향도 영주인데요. 예. 그 세계문화유산인 부석사 소소원이 있고요. 또 철쭉이 아름다운 소백산 또 있습니다. 네. 또 영주댐 건설 이전에 내성천과 무선마을 또한 아름다운 명소였거든요. 네. 그래서 영주댐을 생태적으로 전환을 하고 앞으로 영주댐에 들어갈 막대한 환경 사회적 비용을 기존의 영주의 관광명소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영주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다. 그래서 저는 제3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네. 이러한 제안을 나중에는 지역 정치권이 그때 할 걸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의 말씀을 영주의 네. 피가 흐르는 저의 이야기로 영주 지역 정치권 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계실까요? 네. 이런 역발상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그림을 그리다가 틀렸어. 이거 실패했어. 아니야, 한 번 더 그려봐 하다가 정말 멋진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의 우리 대표님의 역발상도 더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면 참 좋겠네요. 제가 가보니까 오늘 영주댐을 예. 볼 것도 있는데 네. 지리적 한계가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영주댐 네. 같은 풍경은 네. 안동시 도산면만 가도 곳곳에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 그 서울에서 내려온 관광객들이 영주에게 내려서 영주댐까지 오는 것보다는 소수서원이라든가 부석사라든가 소백산을 갈 것 네. 같거든요. 아니면 네. 차라리 이런 역발상 영주댐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생태교육 현장을 궁금해하는 모든 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네. 한번 역발상 새로운 제안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준공 승인은 났습니다. 네, 제3의 방법도 있다는 거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안녕하세요. 전국민 안전 캠페인 홍보대사 오나라입니다. 서두르다가 안전사고 겪은 분들 많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안전습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에스컬레이터로 뛰어들기 전에 5초만. 멈춘 후에 손잡이 꼭 잡고 타기. 슬금슬금 우회전하기 전에 5초만. 확실히 멈추고 주의 살피기. 이륜차 타기 전에 5초만. 헬멧 확인하고 출발하기.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멈추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나부터 5초만. 5초만.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올여름 호우와 산사태로 인해 큰 피해가 있었던 우리 지역이죠. 복구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궁금합니다. 예천군 안전재난과 황재극 과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황재극입니다. 네. 예천 지역 지난달 호우와 산사태로 피해가 컸는데요. 실종자 2분 아직 찾지 못한 거죠? 네. 수색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네. 예, 실종 당일부터 소방과 경찰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지금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2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가 난 현장 주변부터 토사를 파헤쳐 가면서 수색을 했었고, 현재는 낙동강 낙단부까지 하천 하류 85km까지 범위를 넓혀 수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동안 보트나 헬기 그리고 드론, 탐지견 등과 같은 장비는 물론이고, 어제까지 연인은 한 18,000명 가까이 투입이 됐지만은 아직까지 성과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이 넘도록 수색이 뛰면서 수색하시는 분들 모두 이제 피로도도 쌓이고, 네. 더구나 폭염이 계속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렇네요. 지난달 호우와 산사태에 이어서 최근에는 태풍 카눈까지 불어닥치는 바람에 걱정도 컸는데요. 태풍으로 인한 추가 피해는 없었을까요? 네, 이번 달 태풍 때는 이틀간 평균 한 130mm 정도 비가 내렸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지난달 같이 짧은 기간에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아서 이번에는 이렇다 할 시설물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과수 낙가를 비롯한 밭작물 등 한 대략 25헥타 정도가 피해를 입었고요. 그리고 응급복구한 소규모 시설이나 소하천이 좀 쓸려 내려가서 네. 재차 복구를 완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호우와 산사태로 재산, 인명, 농작물까지 이렇게 피해가 컸는데요. 최종 네. 피해 규모는 모두 집계가 끝났을까요? 예천 지역 피해 어느 정도로 집계가 됐을까요? 네, 이번에 수해를 입은 북서부 6개 시군 중에서 우리 예천군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총 17명의 인명피해를 입었고, 사유시설로는 주택이 71동, 그리고 농경지 유실 매몰이 213헥타, 그리고 농작물 침수 772헥타가 피해를 입어서 피해액은 한 155억 원 가량이 이릅니다. 네. 그리고 공공시설로는 도로 38건, 하천 62건, 그리고 상하수도 13건, 수리시설물 18건, 그리고 산사태 42건, 소규모 54건, 그리고 기타 81건 등 총 308건의 피해액이 827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을 모두 합해보면 피해액은 총 982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체 복구를 하는 데는 최소한 한 1,3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피해 복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피해 복구 현황은 어떨까요? 네, 그리고 우선 큰 하천이나 도로 같은 주요 공공시설물 복구하고 동시에 저희들이 주택이 유실된 마을 내의 생활 주변을 복구하는데 지금까지 전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시설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응급복구가 완료된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 태풍 때 응급복구한 시설들이 다행히 2차 피해를 입지 않아서 그나마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인원이나 장비는 이렇게 부족한 점은 없으실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피해가 난 곳은 응급복구만 거의 완료한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대규모 인력이나 장비가 필요한 시기는 지났지만 아직도 구석구석 둘러보면 수해의 자국이 남아있는 곳이 있어서 장비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복구해야 할 곳들도 있을 텐데요. 앞으로 복구 계획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조만간 행안부로부터 공공시설 복구를 위한 예산이 확정이 되면 피해 시설이 원래 기능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또는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항구 복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선은 이번 주에 설계에 들어가서 소규모 공사는 연내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네. 규모가 큰 그 몇 개 지구를 제외하고는 소규모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에 모두 준공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네네. 이번에 이재민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분들을 위한 임시 주거용 주택도 마련됐다고 들었는데요. 이재민을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마련됐을까요? 네, 지난달 수해 피해를 입어서 대책이 좀 필요한 주택은 4개면에 총 31가구가 되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2가구는 임대주택을 희망하시는 그런 분들이고, 인근에 이제 본래 거주하시는 쪽에 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한 9가구가 되겠습니다. 네. 예, 우리 군에서는 이 29가구에 대해서 새로 집을 마련할 때까지 최장 2년 동안 지낼 수 있는 그런 임시주택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네. 우선은 그저께 월요일 날 감천면 벌방리에 11가구 14명의 주민이 새로 마련된 임시주택에 입주를 마친 그런 상태고요. 네. 나머지도 부지를 마련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는 중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서둘러서 추위가 닥치기 전에 임시로 지낼 주택을 그렇게 마련해 드릴 그런 예정입니다. 네. 아, 네. 그리고 예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긴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실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에 우리 군이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그나마 참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7월 말에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주택을 잃은 분들에게 기본적인 지원금 외에 추가 위로금을 더하고, 영농에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보상에서 농기계는 빠져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기준을 신속하게 행안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 주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재난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산사태 방지와 호우에 대한 대비책 앞으로 어떻게 세우고 계실까요? 네, 이번 사례 같이 장기간 계속된 비로 인해서 토사가 대량으로 흘러내리는 이런 신종 재난에 대해 중앙이나 산림 당국에서도 원인을 분석하고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완벽한 산사태 대책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취약 지역 내에 있는 인근 주민들께서는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되고요. 우리 군에서도 지난 태풍 때 주민 대피 행정명령을 발령해서 전체 700명이 넘는 주민들을 인근 마을회관 등으로 안전하게 그렇게 대피시킨 바가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지만 위험이 닥치기 전에 무엇보다 대피가 최우선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대피가 최우선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예, 오늘 예천군의 피해 복구 현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예천군 안전재난과 황재극 과장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드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먼저 대통령 지지율 추세 살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 국민 리서치 그룹에 의뢰를 해서 지난 20일, 21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8.1%, 2주 전 조사보다는 3.4%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부정평가는 60.6%, 2주 전보다는 3.7%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평가는 조금 내려오고 부정평가는 조금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는데 가장 큰 이유는 특정한 이슈라기보다는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쌓여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조금씩 부분적으로 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정치적 피로감 현상에 따른 기술적 변화, 기술적인 하락. 그러니까 조사에서 보수 결집층들이 결집을 했다가 조금 더 느슨해졌다가 또 결집을 했다가 조금 더 느슨해졌다가 하는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지지율이 내려간 지역을 보면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직전 조사보다 내려간 결과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뭐 다른 요인보다는 지금 뭐 수도권 위기설도 나오고 하는데 관련된 정치권 이슈들이 대체로 이제 수도권에 좀 몰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는 부산, 울산, 경남 이슈라고도 또 볼 수 있고 또 우리 경북, 대구 이슈라고 동해안 쪽이니까요. 이슈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호남의 남해안 바닷가 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당장 어떤 여파가 미쳤다는 것이 또 결과로 나타난 건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을 또 준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이런 복합적 요인이 대통령 지지율에 좀 피로감을 준 결과로 보이기 때문에 또 다음번 조사에서는 또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이처럼 지지층들이 강하게 결집하는 그런 현상 또 그래서 상당히 이제는 이 지지 기반이 고착화되어 있어서 아주 크게 변하지는 않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게 뭐 크게 변화는 없을 거다라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캠프 데이비드 한밀 정상회의는 지지율에 뭐 변화를 주거나 영향을 주거나 이런 건 없을까요? 그렇죠. 뭐 대체적으로 나쁜 영향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대통령은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더 많다 보니까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 대해서 전체를 다 물어본 건 아니고 방금 소개해드렸던 뉴시스 여론조사에서도 경제 안보 협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물어봤습니다. 도움이 될 것이다가 41.6%,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가 56.3%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41.6이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는 높아요.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긍정평가하는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무려 98.6%가 캠프 데이비드 한밀 정상회담 잘했다. 이런 응답 결과가 나타났는데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층에서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진영 간 갈라져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미국에 잘 갔고 한밀 정상회의 너무 잘했고 모든 게 또 경제 안보적으로 성과가 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반면에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는 아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 저기 한미일 정상회담 크게 성과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좀 상당히 진영 간 극명하게 엇갈리는 응답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진영 간 이렇게 엇갈리게 나타났다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좀 전에도 이슈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 서울이나 인천 부분에서 지지율이 좀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도권 이 위기론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어느 쪽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먼저 이제 국민의힘을 말씀드리면 국민의힘도 기억나실 텐데 2020년 총선 때도 서울과 또 인천, 경기, 수도권을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를 했네. 그때 이제 선거 결과가 그랬거든요. 약 이제 4년여 가까이 전입니다. 그때 그렇게 결과가 나왔던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당시 이제 한국 갤럽 기준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였는데 60%를 300명 국회의원 의석수와 곱하면 180석. 네. 그대로 선거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2016년에 한국 갤럽 기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45%인가 한 4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40%를 2016년입니다. 이 300명을 곱해버리면 120석. 그때 122석이었거든요. 네. 그대로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은 좀 다릅니다. 이번은 왜 다르냐면 국회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후보가 그대로 또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하는 성격도 있지만 국회 다수당을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평가하는 성격도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바라다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썩 높지 않은 거. 두 번째로는 딱히 지금 수도권과 관련된 정책이 뭔가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중요하고 정책도 중요한데 정책이 뭔가 수도권에 지금 법안을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뭐 통과시킬 만한 법안이나 뭔가 정책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네. 또 특별히 부각되어 있지도 않고 마지막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좀 경쟁력 있는 후보자가 이제 국민의힘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도 자꾸 하는 이야기가 뭔가 후보자를 자꾸만 좀 발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수도권 후보자들이 언제 다 다른 길을 선택했냐면 지난 지방선거 때 지방자치단체장과 구청장 선거 있었잖아요. 그때 대부분 다 진입을 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서도 구청장 국민의힘의 당선자 중에서는 전직 국회의원들이 많았고 네. 그다음에 경기도의 31곳의 지자체 중에서 22곳을 국민의힘이 차지했는데 그 당선자들 대부분도 전직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출마할 사람이 인지도가 높은 사람 중에 별로 없다. 이게 이제 이른바 국민의힘이 말하는 위기설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네, 국민의힘은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수도권 특화된 정책이 없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민주당도 만만치 않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또 우리 안동이 고향인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계속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대북 송금 관련해서 지금 속보 보도가 나온 것이 5번째 검찰 소환을 한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계속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검찰 소환을 계속하고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지금 민주당의 사실상의 경쟁력, 지지율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지속되고 검찰 소환을 받고 또 자칫 잘못하면 구속영장이 첨부되면 회기 중에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이거 부결시키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국민 여론이 상당히 체포 동의안이 부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 리스크 또 그 외에 뭐 돈봉투 리스크 그리고 또 김남국 의원이 이제 무소속으로 또 탈당을 해서 또 내년 선거에는 불출마한다고 선언했지만 정서적으로는 김남국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판단하는 유권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 지역구가 수도권이에요.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 또 하나는 뭐냐면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도 있지만 현역 의원들이 무려 121개의 수도권 지역구 중에서 103곳을 지난번에 당선시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에 대한 교체 의향도 있습니다. 아주 맞고 너무 이게 같은 사람이 계속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또 적극적인 좀 교체해보자, 바꿔보자는 심리가 또 강한 게 있고 하나는 이제 역대 민주당의 경쟁력은 정책을 통해서 2010년에 지방선거 때는 기억나실 거예요. 무상급식. 이걸 통해서 이제 바람을 일으켰는데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뭔가 바람을 일으킬 만한 그리고 또 그 바람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이제 혁신위원회인데 혁신위원회도 제대로 좀 역할을 못하고 일단락 돼버리는 바람에 더불어민주당도 의석수는 지금 지역구는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정작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또다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는 또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민주당의 수도권 또 위기설이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양쪽 다 이렇게 만만치 않은데요.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 추세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뉴시스 여론조사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더니 국민의힘이 36.4%, 더불어민주당이 38.1%입니다. 국민의힘 36.4, 더불어민주당 38.1이니까 큰 차이가 아니죠. 근데 네. 국민의힘은 방금 전에 대통령 지지율을 말씀드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갔다. 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집권 여당이지만 경쟁력을 드러내고 있지는 못해요. 그냥 대통령 지지율에 연동돼서 따라다니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왜 못하느냐라는 지적을 받는 부분이고, 반면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위기는 위기지만 또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면 이 반사 이익을 좀 가져가요. 반사 이익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2주 전 대비해서 3.7% 올라가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반사 이익을 가져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의 샤이 진보가 있습니다. 샤이 진보는 민주당의 좀 우호적인 그런 성향의 유권자들인데, 정작 이제 면접원이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당 지지해요. 그러면 손쉽게 또는 적극적으로 민주당 지지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른바 이제 이게 침묵의 나선 이론. 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노엘레 노이만 교수가 이제 주장한, 자기가 이제 좀 지금 지지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 좀 소수다, 위축돼 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답변을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현상을 이제 침묵의 나선처럼 이렇게 점점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현상, 네. 침묵의 나선 이론 현상이 지금 샤이 진보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극복하느냐.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TK 지역이나 또 PK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과제고 숙제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내년 총선 구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건 이제 하나의 조사로만 소개해드릴 수가 없는 것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왔는데, 방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동응답 조사, ARS 조사로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까? 이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물어보게 되면 샤이 진보도 좀 더 이제 정치 적극 관심청이 이제 주로 자동응답 조사에 많이 응하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선거 구도를 물어보면은 그래도 정권 중간에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 정권 심판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야권에 유리한데, 네. 정작 이제 면접은 조사에서 그럼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어느 정당에게 투표하실까요? 그러면은 별로 이렇게 민주당 선택하는 비율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높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은 뭐 민주당의 이 리스크로 인해서 상당히 좀 위축돼 있다. 또 이제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것이 여당이고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당도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좀 눈치를 네. 보게 되는 유권자들 또 중도층 입장에서는 이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선거 투표하러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적극성을 동기부여를 하려면 민주당에서 민주당 내부의 리스크가 되는 부분은 사실 해소가 돼야, 그래도 민주당이 야당으로 혁신적이네. 또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수도권에서는 강하지 않아서, 또 대구 경북처럼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라도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또 이 민주당 쪽의 후보자가 일을 잘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줄 의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상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자동응답 조사와 전화 면접 조사의 차이를 본다면 좀 위축돼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선거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드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